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일을 마치고 밑반찬을 몇 개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죠. 혼자 사는 어머님과 나눠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온 반찬을 보더니 어머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아가, 이건 도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3일 정도 집을 비울 것 같구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며칠 장례식장에 다녀와야겠다. 3일 내내 장례식에 계신다고 하니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 그렇게 각별한 친구분이 있었나 의아해하며 일단 그날 드실 반찬만 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내내 궁금해하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오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 역시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상하네. 돈 아낀다고 사람 자체를 안 만나는데 무슨 친구가 있겠어? 남편은 시니컬하게 답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할 때도 버스비가 아깝다며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분이었어요. 계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건 회비가 아깝다며 절대 참석하지 않으셨죠.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 떠는 것도 커피값이 아깝다며 피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엄마가 친구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어머님 친구분은 한 명도 안 오셨잖아. 어머님 손님은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남편은 최근 직장 동료가 겪은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직장 동료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며칠간 연락이 끊겼었다는 겁니다. 하긴 요즘은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젊은 사람도 모르고 당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 그 직장 동료 부모님도 당신들 통장이 털렸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고는 생각할 틈도 없이 이런저런 지시가 쏟아졌나 봐. 자식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며칠 모텔 같은 데 잠적해 있어라. 그 사이 돈을 찾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돈 다 털 때까지 어디 잡아둔 모양이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불안해졌어요. 시어머니 성격상 누구를 쉽게 믿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사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는 거니까요. 한번 전화해서 여쭤볼까? 혹시 무슨 이상한 전화 받으셨냐고.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마침 내일 주말이니까 따라가 보자. 진짜 장례식장에 가신 거면 우리는 그냥 돌아오면 되니까. 저 역시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은 별다른 일정도 없었거든요. 혹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거라면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일찌감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어머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오전 9시쯤 되니 시어머니가 검은 정장을 입고 집에서 나오셨어요. 손엔 작은 검은색 핸드백 하나만 들고 계셨죠. 진짜 상갓집에 가는 복장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얼떨떨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장례식장 가는 복장이네.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따라가 보자. 저와 남편은 카페에서 나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시어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을 따라 지하철을 2번 갈아탄 끝에 시내의 한 장례식장 앞에 다다랐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장례식장이었어요. 사기는 아닌 모양이네. 아, 다행이다. 제가 안도하며 말하니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체 누구 장례식장에 오신 거지? 결국 남편과 저는 장례식장 안쪽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가서 멀리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죠. 어머님은 접수처에서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더니 빈소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조심스레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들이 많아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빈소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빈소 안쪽 영정사진을 본 남편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 빈소 안에 놓인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숨을 집어삼켰어요. 저 역시 외마디 탄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인물이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분이 젊을 때 찍은 사진인 듯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당시의 나이가 딱 지금의 남편 나이라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그 사이 어머님이 안쪽에서 상주분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내 우리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네요. 어쩌면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은 선택인지도 모르죠.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 알아서 무엇하겠어요. 대화 내용 역시 심상치 않았어요. 아무래도 영정사진 속 남자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곧이어 밝혀진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먼저 저희 어머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좋은 말로 하면 근검절약이 투철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지독한 구두쇠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채소 한 단을 두고도 상인과 입씨름을 벌이며 몇백 원씩 깎고는 하셨어요. 마트에 가도 장바구니에는 언제나 세일하는 상품들만 가득했죠. 옷이 해져도 절대 버리지 않고 꿰매고 덧대어 입으셨어요. 구멍이 나면 같은 색깔 천을 덧대고 단추가 떨어지면 다른 옷에서 뜯어다 달아서라도 계속 입으셨죠. 새 옷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으셨습니다. 그마저도 몇 년에 한 번 사실까 말까한 정도였어요. 집안은 늘 전기절약 모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불을 다 끄고 나가시고 여름엔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 한 대로 버티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에어컨을 한 대 사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번도 켜지 않은 에어컨은 결국 저희가 결혼할 때 그대로 가져오게 됐어요. 겨울엔 보일러도 최소한으로 틀고 대신 두꺼운 내복을 겹겹이 껴입고 지내셨죠.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쌓인 서운함이 컸어요. 나 어릴 때 반찬이 늘 비슷했어. 김치, 된장국, 계란 후라이. 이 세 가지는 정말 물리도록 먹었지. 그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치킨이랑 피자를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남편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구두쇠 어머님 때문에 불편을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안 틀어서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다니까. 친구 집에 놀러가면 그 훈훈한 공기가 얼마나 불었는지 몰라. 심지어 남편의 생일날에도 케이크 대신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케이크를 나눠 먹는데 남편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용돈 한 푼 안 줬어.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서 말이야.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갔어. 엄마가 조금만 덜 아꼈으면 내 어린 시절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저 역시 그렇게 풍족하게 산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돈 소리를 들으며 궁핍하게 산 남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무리 절약이 미덕이라지만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박하게 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물론 저 역시 시어머니의 구두쇠 기질에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서 저축해라. 제 딴엔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그럼 남편이 버럭 짜증을 냈죠. 저축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한 끼 밖에서 먹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렇게 면박을 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응수하셨습니다. 집에서 해먹으면 될걸 뭐하러 밖에 나가서 돈을 쓰니? 어쩌다 한 끼잖아요. 저희가 매번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렇게 입씨름을 하다가 서로 마음만 상하고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시어머니 앞에서는 외식 얘기를 일절 안 하게 됐죠. 어머님을 생각해서 맛있는 걸 사가도 작은 선물을 사가도 돌아오는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아껴 써라. 그럴 때마다 내심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시던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해요. 아버님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독한 감기약을 먹고 깊이 잠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도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장을 보러 나가셔서 화마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아버님은 화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해요. 화재는 어머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집까지 모두 전소되어 버렸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식당 일부터 건물 청소, 공장 일까지 가리지 않고 다니셨다고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부업을 하셨다니 말 다 했죠. 어머님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최대한 줄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나마 김치, 된장국, 계란 후라이라도 먹었지. 시어머니는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몸이 아파도 참고 견디셨다고 해요.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항상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 어머님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남편은 무사히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를 어머님이 모아둔 덕분이었죠.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어머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결혼할 때가 되자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 쓰라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내주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 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엄마, 결혼 비용은 내가 알아서 마련할게요. 대학 보내고 가르쳐 주신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남편이 분가하고 홀로 지낼 작은 집 한 채를 구매하셨어요. 집도 있고 노후 대비도 어느 정도 해두셨으니 이제 쉬엄쉬엄 사셔도 될 텐데. 어머님은 그 후에도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맛있는 것을 사드리려고 해도, 좋은 옷을 사드리려고 해도 어머님은 좀처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돈 아까우니까 이런 거 사오지 마라. 이럴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저축해라.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서운했죠. 저도 가끔은 어머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사셔도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아끼시는 건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렇게 고단한 세월을 꿋꿋이 이겨내신 강인한 생활력이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마련하신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고 평생 아끼며 사셨으니 그게 몸에 배고만 거죠. 여보,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어린 아들까지 혼자 키우셔야 했는데.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잖아. 계속 그렇게 사시면 언제 행복하게 사실 건데.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그렇게 고단하게 사셨으니 이젠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죠. 저 역시 어머님이 좀 더 편하게 사시길 바랬지만 그렇다고 그걸 강요할 순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이 스스로 변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아들도 다 키웠고 더군다나 장가까지 갔으니 이제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길 바랬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머님은 지인이나 친구도 없었어요. 가끔 쉬는 날에는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밖에 나가봐야 돈만 쓴다면서 말이죠. 그런 어머님이 갑자기 친구 장례식장에 가신다고 하니 남편이나 저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3일씩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낸 친구분이 없기에 혹시 사기를 당하신 게 아닐까 싶어 어머님 뒤를 따랐다가 장례식장까지 온 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빈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구에서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러다 영정사진을 보고는 둘 다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처럼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완전히 같았어요. 남편 역시 영정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이 안쪽에서 시어머니와 상주로 보이는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주는 어머님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었어요. 대화로 추정컨대 영정사진 속 남자분의 누나인 듯 했습니다. 저희는 얼결에 입구 근처에 서서 시어머니와 상주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끝내 우리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네요. 어쩌면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은 선택인지도 모르죠.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 알아서 무엇하겠어요. 어머님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자 상주분이 그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동생이 마지막까지 그 아이 걱정을 안 하고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도리어 저를 살게 한 것 같아요. 남편과 전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었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는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 같았어요. 그렇다면 영정사진 속 남자와 남편 역시 보통 사이는 아닐 듯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을 한 건지 점차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끝내 결심을 굳힌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잖아. 그렇게 저와 남편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저희 말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를 보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잠시 저희 세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대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안에서 나누는 얘기 다 들었어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숨길 수 없겠구나. 어쩌면 이조차 운명일지 모르지.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를 앗아간 그 화재 사건 말이다. 그날의 일에 대해 여태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시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 화재 사건 속에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울 변두리의 3층짜리 연립주택에 신혼살림을 꾸리셨다고 해요. 신혼집이라기보다는 형편에 맞춰 겨우 마련한 작은 전셋집이었죠.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좁은 집이었지만 새 가정을 꾸렸다는 기쁨에 두 분 모두 만족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옆집엔 비슷한 또래의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 시기도 비슷해서 금세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인연으로 자주 오가며 반찬도 나누고 생활용품도 서로 빌려 쓰는 사이였다고 해요. 두 집은 자연스럽게 동생네 형님네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옥상에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으며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서로 돌봐주자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는 IMF 직전이라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새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설상가상 옆집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배는 불러오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옆집 남편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그때 동생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곧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일자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니. 결국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아버님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수소문하여 옆집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다고 해요. 네 아버지가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았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일자리를 하나 구해다 줬지. 단기 계약직이긴 했지만 옆집 남편은 덕분에 다시 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옆집 부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진짜 은인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두 집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생활이 힘들어도 주말이면 같이 장터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고 김장철엔 배추도 같이 절였다고 해요. 옆집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어머님이 반찬도 자주 해서 갖다 주고 빨래도 대신 널어주며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표정만 봐도 시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단다.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더구나.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셨습니다. 늦겨울이었어.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집집마다 전기히터나 연탄을 피워놓고 지냈지. 그날따라 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일을 쉬었단다. 독한 감기약을 먹고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집을 나섰지.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머님은 아버님의 몸보신을 위해 큰맘 먹고 닭을 한 마리 사셨다고 합니다. 푹 구워서 아버님도 드리고 옆집 부부와도 나눠 먹을 생각이셨다고 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눈에 보이더구나. 처음엔 누가 쓰레기를 태우나 했지. 근데 가까워질수록 타는 냄새가 심상치 않은 거야. 시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느새 두 주먹을 꼭 쥐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혹시나 싶어서 뛰어갔는데 우리 집이 있는 연립주택 1층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더구나. 당시의 연립주택은 지금처럼 방화 설비나 화재 경보기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나무 계단과 좁은 복도, 오래된 배선이 얽혀 있어서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인 구조였죠. 동네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쳐나오면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 난 뛰쳐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네 아버지를 찾았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동생네 부부가 겨우 빠져나온 모습이 보였어. 동생은 만삭인 아내를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집을 빠져나온 참이었다. 그러다가 네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나를 발견한 거야. 동생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독한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서 미처 깨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사이 불길은 이미 2층까지 번져 있었고 연기는 자욱하게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님의 말을 듣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렸지. 위험하니까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감정을 추스르고는 겨우 말을 다시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구나. 형님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형님은 내 은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분을 어떻게 그냥 두냐면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는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겨우 건물에서 탈출한 사람들도 그 동생분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건물 안이 연기로 가득 차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3층까지 올라가냐고 다들 말렸지. 하지만 동생은 망설이지 않았어. 몸을 낮춘 채 시꺼먼 연기 속으로 몸을 내던졌단다. 1분 1초가 얼마나 길던지.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목이 메는데도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단다. 그렇게 바깥에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냈어. 동생은 아버님을 부축하고 건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생분 역시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동생의 아내분은 비명을 내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생분은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 아내분 역시 각각 구급차를 타고 같은 병원으로 이동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온갖 응급처치를 다 받았지만 네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 손 쓸 도리가 없었지. 그 동생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뇌 손상이 심각했어. 의사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만삭이던 동생네 아내는 병원 복도에 앉아 오열했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과 은인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내가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곁에 있었다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동생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참혹했던 날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래된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 스파크가 튄 것 같다는 얘기만 돌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고 은인인 동생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비극적인 하루였던 거죠.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멍하니 눈물만 흘리셨다고 해요.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가 공허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를 괴롭힌 건 다른 것이었어요. 나도 그렇지만 동생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단다. 내 남편을 살리려다가 저 집 가장이 의식불명이 되었으니 그 생각만 하면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는 매일같이 동생네가 있는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그때마다 동생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만삭이라 몸이 무겁고 힘들 텐데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밥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안 마셔서 하루하루 사람이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였단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따뜻한 국을 끓여 병원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이고 배가 불러서 힘들어할 때면 등을 토닥이며 밤을 함께 지새웠다고 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으면 병원 간호사들이 어머님을 친언니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치의가 동생네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요. 그동안 기다렸던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마침 어머님 역시 그 자리에 있어서 멀리서나마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구나.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시면서 언제 깨어날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덧붙였지. 그 말을 들은 동생네 아내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시어머니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내 남편은 그날의 화재로 영영 내 곁을 떠났는데 저 집은 남편이 살아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으니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 막혔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 동생네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조산사를 불러 집에서 출산했다고 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건강히 태어났단다. 아이가 우렁차게 우는 그 순간만큼은 나도 아이 엄마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 당시 아이 엄마는 시댁도 친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산후조리는 전적으로 시어머니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 엄마를 위해 비싼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여줬다고 해요. 아이 엄마는 울면서 미역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이 엄마를 챙기고 아이를 챙겼다고 해요. 아이가 참 순했어. 제 엄마 힘든 걸 아는지 생전 우는 법이 없었거든. 좀 칭얼거리다가도 안고 달래면 금세 방긋방긋 웃고는 했지. 그런 핏덩이 아이를 앞에 두고 아이 엄마는 막막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제 아이까지 키워야 하니 생각만 해도 너무 막막해요. 내가 도울게. 있는 힘껏 도울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응?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 엄마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남편은 저 상태고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내 남편을 구해준 은인의 아이를 내가 모른 척하고 보육원에 보낸다면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지. 내가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시어머니는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아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죠.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지도 모르는 처지인데 결연히 아이를 품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이 엄만 처음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어. 언니도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단다. 어쩌면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도 이 아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깨달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후 시어머니는 동생네 가족과도 이 일을 긴밀히 상의하셨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동생은 당시 동생의 누나 되는 분이 돌보고 있었어요. 동생네 누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형편에 동생 하나 돌보기도 벅찬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까지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올케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별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울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고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가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손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낫죠.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친정에선 완강히 반대했다고 해요. 우리 집에선 난리가 났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복장이 터지는데 핏줄도 아닌 애를 왜 떠맡아서 고생을 자처냐고 친정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셨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단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일로 집안과 절연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결국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머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처음 너를 품에 안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비록 내 뱃속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내 호적에 너를 올린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어. 네가 친아들이든 아니든 목숨을 다해 지켜낼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네 친아버지가 눈을 뜨면 그때 모든 걸 얘기해 주기로 다짐했어. 그 전까지는 모든 걸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지. 시어머니가 진실을 숨기기로 한 이유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진실을 말하려면 친어머니가 너를 보육원에 보내려 했단 얘기까지 해야 하니까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건 나에게 너무 잔인한 진실 같았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짐을 혼자 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은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남편을 품에 안은 시어머니의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널 키워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건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엔 바로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지. 시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엔 매일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진통제 없인 잠들기 힘든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못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지.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사냐고. 그땐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 네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내 목표였거든. 시어머니는 그렇게 온몸으로 부딪혀 번 돈을 모두 남편을 키우는 데 쓰셨다고 해요. 자신은 낡은 옷을 기어 입으면서도 남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신 거죠. 돈을 아끼려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났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나 지인들도 멀어지더구나.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나한텐 무엇보다 네가 최우선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남편이 초등학생 때 처음 운동회 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처럼 하루 일을 빼서 도시락을 싸들고 널 응원하러 갔지. 근데 다른 친구들 도시락에 비해 우리 반찬이 부실해 보였나 봐. 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좀처럼 먹지 않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남편 앞에서 내서 아무렇지 않게 밥 먹는 게 창피한 일이냐고, 잘 먹어야 잘 뛰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해요. 속상한 일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실업고에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님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알고 보니 형편이 어려운 걸 안 남편이 일찌감치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 테니까 넌 하던 대로 공부하라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지. 결국 어머님은 남편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남편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갔어. 아니, 가야만 했어. 동생한테 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라면서 찍은 사진, 학교에서 받은 상장, 졸업식 동영상까지 일일이 챙겨서 병실로 가져가셨다고 해요. 첫돌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운동장에서 축구하며 뛰노는 장면. 이런 걸 하나씩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얘기해줬지. 시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의 영정소 그분 곁에 앉아 마치 그가 듣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해요. 얼른 일어나서 아들 봐야 하지 않겠어? 한 번은 안아봐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생의 친누나는 눈물을 훔쳤죠. 감사 인사도 늘 잊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와서 얘기해 주신 덕분에 동생이 힘든 병원 생활을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생의 누나부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서로에게 작은 위로를 얻었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동생부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구나. 그 연락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깨어날 거야. 그때 모든 걸 다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만 거지. 네가 친부모에게 버려질 뻔했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 말을 들으면 네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어서. 결국 어머님은 모든 걸 가슴에 묻은 채 남편에게 친구 장례식에 다녀온다고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아끼냐,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래도 후회되진 않아. 네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동생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랐으니 동생도 편히 눈을 감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구나. 가끔 네가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할 때면 나도 사람이니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 때문에 웃는 날, 행복한 날이 더 많았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가슴에 묻고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던 겁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은인에 대한 죄송함과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혼자 온전히 짊어지고 말이에요. 그래도 이젠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어쩌면 이게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게 된 안도감과 그 무거운 진실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듣고 난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충격과 더불어 시어머니가 친자식도 아닌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죠. 남편은 결국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구두쇠라며 불평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는 걸 보는 게 내겐 가장 큰 보람이었어.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주로 있던 동생의 누나라는 분도 눈물을 훔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남은 장례 기간 동안 친아버지의 상주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저 역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49제까지 정성스럽게 모시며 돌아가신 분을 배웅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댁에 자주 들러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몸보신도 좀 하고요. 물론 어머님은 여전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남편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하면 손살에부터 치시곤 했어요. 뭐하러 돈 아까운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있어봐. 엄마가 얼른 해줄게. 그래도 표정은 전과 달라지셨어요. 아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셨는지 내심 흐뭇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무거운 짐을 털어낸 듯 얼굴이 한결 편안해지시기도 했고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기 참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어머님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지. 선우도 진실을 알게 됐고 나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와 남편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지난 고생이 단순히 구두쇠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요. 남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 본능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낸 희생이었던 거죠. 벌써 1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도 남편은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어머님과 저 남편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태교 여행으로 말이죠. 처음엔 돈 아깝다며 반대하던 어머님도 아이가 태어나면 한동안 못 다닌다는 저와 남편의 설득에 겨우 마음을 바꾸셨어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좋아하시던 어머님의 표정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고 조건을 넘어서며 때로는 평생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곧 아이가 태어나면 저 역시 어머님처럼 무한한 사랑을 쏟을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듭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저희 가족에게 소소한 응원의 한마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